네, 안녕하세요. 구루정입니다. 네, 오늘은 30번째 시간 노동 수요, 노동 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제가 지난 영상 말미에 이제 노동시장이랑 계산 문제만 하면 끝난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죄송합니다. 제 경박한 발언에 사과를 드립니다. 노동 수요, 노동 공급 주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의 수업은, 네, 영상은 한 개가 더 있다는 거. 네. 그래도 기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한 번 더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감사를 드리면서, 네,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시간 공부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급여의 의미와 종류, 그리고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4가지. 네, 부가급여 근로자는 장기보험을 회피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부가급여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부가급여는 이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상임금화폐 이외의 현물 보상이나 연기된 보상 등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류에는 이제 사용자 적립금, 그리고 사용자 부담금이 있었죠. 그래서 사업주 적립금? 사업주 적립금이라고 하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말하는 거고, 사업주 부담금은 이제 사회보험료가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부가급여 예시로는 각종 복리후생, 차량 제공, 사택 제공, 또 이제 저리, 낮은 이율의 대출, 융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급휴가, 휴일도 다 이제 부가급여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부가급여 선호하는 이유는 근로자, 원하는 근로자, 양질의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어서 선호한다. 장기, 이제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 향상과 관련이 되죠. 보험은 이제 사회보험료, 그래서 조세나 사회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부가급여를 통해서. 그리고 회피라는 것은 정부가 임금 규제를 강화할 때 부가급여를 통해서 이제 회피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근현세 감소는 이제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그래서 세금 관련된 얘기들이죠. 근로소득세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연금, 퇴직금 받을 때 이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또 세금 감소된다. 이런 이유로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한다. 다음, 노동조합의 숍제도. 숍제도는 뭐였죠? 유니클로 위메프숍 아닙니다. 유니클로 에이메프숍. 그래서 유니는 유니언숍, 클로즈드숍, 에이전시숍, 맨은 메인테넌스숍, 프는 프리퍼렌셜숍, 오픈숍. 그래서 유니클로 AMF숍이 오픈됐다. 경제적 조합주의 특징. 경제적 조합주의 대표적으로 이제 정치적 투쟁 안 하고 노동자의 근로조건, 생활조건 개선에 초점을 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 조합은 조건의 비적정 참여, 비적정 참여를 해결하는 목적. 그래서 조건 하면은 노동자의 근로조건, 생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비적. 노사관계는 이제 비적대적 관계, 타협이 가능한 비적대적 관계다. 그리고 정하면은 정치적 투쟁을 지양한다. 그리고 참여는 경영 참여를 안 한다는 거죠. 경영 정권 인정하고 경영자 측에, 그래서 경영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 조합주의. 다음, 던롭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 노사관계 3주체는 뭐죠? 노사정, 네, 노동자 및 단체, 사용자 및 단체, 정부. 그리고 노사관계 규제하는 환경적 여건은 던롭 시스템에서 시장 기권했어요. 시장 기권해버렸어. 시장은 네, 시장적 여건이죠. 그래서 제품 시장 형태, 독과점인지 과점인지 완전 경쟁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기술적 특성이 또 환경적 여건이었죠. 기술적 특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노동력의 질 이런 것들, 또 교육 수준, 생산 과정이나 방법 등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권력구조가 영향을 미친다. 권력구조라는 것은
이 노사정, 이 노사관계 3주체 외에 그 이상의 차원의 그런 권력구조, 사회적인 권력구조가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환경적 여건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노사관계를 규제한다. 다음, 노동조합의 존재와 교섭력 증대 전략에 관하여 노동수요 탄력성과 연관하여 설명하시오. 네, 교섭력은 이제 노동수요를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교섭력 증대 전략은 비탄력적 노동수요와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힉스 단체 교섭 이론 그래프. 네, 어떻게 그려졌죠? 네,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힉스 단체 교섭 이론, 파업 종료 시점을 예측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는 이제 사용자 측에서 제2임금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이고, 요 곡선은 노동조합에서 요구임금이 이렇게 변하는 곡선이죠. 그래서 사용자의 양보 곡선과 노동조합의 저항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된다. 다음, 부가노동자와 실망노동자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네, 부가노동자 효과는 경기 침체 시에 2차적 노동력이 그러니까 가구주의 실직으로 인해서 2차적 노동력, 다른 가구 구성원들이죠.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는 것이 부가노동자 효과였죠. 구직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음, 실망노동자 효과는 경기 불황 시기에 취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경제활동 가능 인력이 단념을 해요. 구직 단념해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실업자 수가 실제보다 더 적어 보이는 효과, 그게 실망노동자 효과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제 노동수요 관련된 문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드는 조건 4가지를 쓰시오. 네,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탄력성 결정 요인, 다 탄력적으로 만드는 조건, 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수요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이렇게 4가지입니다. 힉스-마샬의 법칙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노동수요가 탄력적이라는 의미부터 간단하게 짚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노동수요가 탄력적이다라는 것은 임금의 변화에 대해서 탄력적이라는 의미죠. 여기에 임금이 생략된 거죠.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수요는 어떻게 돼요? 네,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되죠. 임금이 오르면은. 반대로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탄력적, 비탄력적이란 의미는 이렇게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수요 감소하는데 이 정도를 말하는 거죠. 탄력적이면 노동수요가 확 줄어드는 거고, 비탄력적이면 노동수요가 조금 줄어든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임금이 이만큼 하락을 하는데 노동수요가 확 증가했다. 그러면 노동수요 탄력성이 큰 거고, 조금 증가했다. 그러면 노동수요 탄력성이 작다. 비탄력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노동수요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물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수요 탄력성이 큽니다. 자, 생산물 수요는 노동력의 수요랑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비례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생산물에 대해서 수요가 높아지면 이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에 대해서도 더 많이 필요하겠죠. 물건을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동 수요는
2차적 수요라고도 합니다. 2차 수요라고도 하고 생산물 수요에서 파생되는 수요이기 때문에 파생 수요라고도 하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산물 수요는 노동력의 수요와 비례하기 때문에 네, 생산물 수요가 탄력적이면 노동 수요도 탄력적이 됩니다. 다음, 노동 비용의 비중이 클수록 네, 총 생산비에서 노동 비용의 비중이 크면 그러면은 이제 임금의 비중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크겠죠. 왜냐면 임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임금에 따라서 노동 수요가 변하잖아요. 근데 임금의 비중이 크다. 그러면 노동 수요도 더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노동 수요 탄력성이 크다. 다음,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우리 쉽게 자본을 떠올려 보기로 해요. 그러면 자본의 공급 탄력성.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요즘에 이제 패스트푸드점 가면 네, 직접 주문 안 받죠. 대부분 키오스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키오스크를 이제 설치를 하는데 이 자본의 공급 탄력성이 크다라는 의미는 가격 변화보다 공급량 변화가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자, 공급 탄력성이라는 것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키오스크를 예로 들면 이제 가격에 비해서 키오스크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키오스크 공급량이 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급량의 변화 정도가 크다는 거죠. 공급 탄력성이 크다는 의미. 그러니까 키오스크 가격이 1만큼 올랐다. 그러면 키오스크의 공급량은 10만큼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 탄력성이 크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을 늘릴 거 아니에요. 왜냐면 더 팔면 더 많이 이득이니까. 네. 그게 이제 공급 탄력성이 크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가격 변화보다 공급량 변화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이제 공급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훨씬 더 늘어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공급 탄력성이 크다는 의미는 공급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어나는데, 근데 탄력성이 크다는 의미는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공급량이. 네. 왜냐면 키오스크 공급이 훨씬 더 늘어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키오스크 공급은 훨씬 더 늘어나니까 노동력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키오스크가. 그렇기 때문에 키오스크 공급은 훨씬 더 늘어나고 노동 수요는 훨씬 더 감소한다. 훨씬 덜하는 의미는 탄력적이란 의미죠. 그러니까 키오스크 공급이 훨씬 더 늘어난다. 자본의 공급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노동 수요도 더 탄력적이 된다라는 거죠. 네, 정리되시나요? 네, 혹시 이제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은 잠깐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음, 대체. 다른 생산 요소의 대체가 용이할수록. 자, 이것도 자본, 키오스크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네, 키오스크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면은 노동 수요가 감소하죠. 네, 대체가 되니까. 그러면 키오스크로 대체하는 게 쉬우면 쉬울수록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은 점점 더 커지겠죠. 쉬우면 쉬울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더 커집니다. 그 말인즉슨 다른 생산 요소로의 대체가 쉬울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이 크다. 노동 수요가 탄력적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결정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 작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내용 그냥 적어 주시면 됩니다. 생산물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 수요가 탄력적이다.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적. 다른 생산 요소의 대체가 쉬울수록 노동 수요가 탄력적. 노동 비용의 비중이 클수록 노동 수요가 탄력적. 네.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노동 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드는 조건 4가지라 했는데,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결정 요인 4가지 하면은 이제 요걸 적어 주시면 됩니다.
생산물 수요, 생산물의 수요, 그리고 총 생산비 중에 노동 비용의 비중, 그리고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다른 생산 요소로의 대체 용이성. 네, 이렇게 네 가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암기는 노동 수요 생수 공급 대체할 노비 구함. 노동 수요가 있어요. 노동 수요 어떤 노동 수요냐? 생수 공급 대체할 노비를 구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생수 하면은 생산물 수요. 네, 생산물 수요 탄력적이면 노동 수요 탄력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공급 탄력성. 어떤 공급 탄력성이죠?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네, 뭐 대체 생산 요소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대체. 이거는 다른 생산 요소로의 대체가 용이할수록 노동 수요가 탄력적이다. 그 노비는 노동 비용의 비중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이 크다. 그래서 노동 수요는 생수 공급 대체할 노비 구한다. 중요하니까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노동 수요가 필요한데 생수 공급 대체할 노비를 구해요. 생산물 수요 탄력적일수록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다른 생산 요소로의 대체가 쉬울수록 노동 비용의 비중이 클수록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노동 수요 탄력성 및 노동 공급 탄력성을 산출하는 공식을 쓰시오. 네, 노동 수요 탄력성 구하는 공식 쓰고 탄력성 영향을 주는 요인 4가지 쓰시오. 네, 공식 쓰기 전에 수요 탄력성 우리 뭐 아까 했던 내용인데 여기 다시 나오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수요 탄력성이라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의미하는 거죠. 가격에 대한 수요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의 변화율, 그게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면 노동 수요 탄력성은 이제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죠. 왜냐하면 노동의 가격은 임금이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대입을 한 거예요. 수요는 노동 수요로 바뀌고 가격은 노동의 가격이니까 임금. 그래서 임금이 변함에 따라 노동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지,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노동 수요 탄력성. 그래서 임금이 변할 때 노동 수요는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는지. 아까 언급을 했지만 임금과 노동 수요는 서로 음의 관계잖아요.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력의 수요는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력 수요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서로 음의 관계. 노동 수요 탄력성은 그래서 절대값으로 표시합니다. 부호를 빼고 쓴다는 거예요. 네. 서로 음의 관계인 걸 전제로 하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이제 부호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공식으로 들어가면 노동 수요 탄력성은 임금의 변화율에 대한 노동 수요의 변화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의 변화율에 대한 노동 수요의 변화율. 그래서 임금의 변화율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이게 노동 수요 탄력성입니다. 마찬가지 노동 공급 탄력성은 그럼 뭐예요? 여기 공급을 넣으면 되겠죠. 임금의 변화율분의 노동 공급의 변화율. 그래서 임금이 변화함에 따라 노동 공급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화하는지를 의미하는 게 노동 공급 탄력성이 되겠지요. 네, 됐습니다. 다음 이제 노동 수요 탄력성 영향을 주는 요인 다시 복습을 하면 생수 공급 대체할 노비가 필요하다. 네, 생수 공급 대체할 노비가 필요하다. 생산물 수요, 다른 생산 요소 공급 탄력성, 대체 용이성, 노동 비용 비중.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노동 공급에 관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와 소득의 선호에 대해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의미를 쓰고 여가가 정상제일 때와 열등제일 때 소득 증가에 따른 노동 공급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네, 아주 빈출되는 문제입니다. 유사 문제 보시면 100억 원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우와, 네, 100억이래요. 노동 공급과 여가 선호의 변화를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설명하시오. 정상제일 경우, 열등제일 경우 문제는 다르지만 결국 같은 내용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우리 필기 공부할 때 아주 지겹게 봤던 내용이죠. 네. 거의 매번 출제가 되는 내용이었으니까요. 후방 굴절 노동 공급 곡선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쵸? 네. 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는 여가 소득의 선택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후방 굴절 모양의 노동 공급 곡선이 그려지게 되죠. 네. 그래서 대체 효과, 이 구간을 대체 효과 구간,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압도하는 구간이라고 하고, 이 구간을 소득 효과 구간,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 대체 효과가 압도하는 구간을 살펴보면 노동 시간이 여가 시간을 대체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이 구간을 보면 근로시간 공급이 가로축이고 임금이 세로축입니다. 자, 근로시간 공급이 점점점 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근로시간의 공급이 어떻게 되나요? 점점점 늘어나죠. 네,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근로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즉, 노동시간이 여가를 대체하는 거예요. 노동시간이 여가를 대체한다 라고 해서 대체 효과가 압도하는 구간, 노동 공급이 증가하고 있죠. 네, 대체 효과였습니다. 다음 소득 효과 구간을 살펴볼게요. 여기는 임금이 상승할수록 근로시간의 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임금이 상승할수록 근로시간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감소.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구간,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방 굴절이 나타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여가가 정상제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정상제라는 것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제라고 합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그래서 여가가 정상제라면 소득 증가에 따라 여가 시간이 늘어나겠죠. 이게 되겠죠.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근로시간은 줄어들고. 그래서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에는 노동 공급 곡선, 후방 굴절 형태가 되죠. 그런데 여가가 열등제라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 증가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제라고 합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즉, 소득이 증가하면은 여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죠? 여가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은 근로시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말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소득 증가에 따라 근로시간이 늘어나겠네요.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에는.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체 효과 구간을 보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시간이 계속 늘어나니까 여가시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겠죠. 왜냐하면 점점점 계속 임금이 오를수록 여가에 대한 수요가 더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에는 노동 공급이 계속 우상향하는 형태를 띈다. 네, 이 곡선이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 작성. 대체 효과. 임금이 상승할 때 여가에 활용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비싸져서 근로자가 여가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것. 네, 이 구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소득 효과. 임금이 상승하게 될 때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로자가 노동 시간을 줄이고 여가 시간을 늘리는 것. 그게 소득 효과. 네.
다음, 여가가 여가가 정상제일 때와 열등제일 때 소득 증가에 따른 노동 공급의 변화를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가가 정상제일 때는 소득 증가에 따라 여가의 수요가 증가하죠. 정상제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동 공급은 감소하죠. 네. 근로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여가가 열등제일 때는 소득 증가에 따라 여가의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게 열등제의 정의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 공급은 증가한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문제 뭐 적용을 해도 100억 원 당첨됐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밑밥 같은 거고, 결국에는 노동 공급과 여가 선호의 변화는 여가가 정상제일 경우와 열등제일 경우 그냥 나눠서 얘기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여가가 열등제일 경우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네, 그쵸. 우리 방금 봤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불확실한지 판정하고 여가와 소득의 선택 모형에 의거하여 이유를 설명하시오. 우선 답안을 작성해보면 참이죠. 여가가 열등제일 경우 노동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참이다. 여가와 소득의 선택 모형에서는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 소득 증가에 따라 여가의 수요가 증가하죠. 정상제의 정의, 소득 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가 정상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에는 소득 증가에 따라 여가의 수요가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공급은 후방 굴절 곡선의 형태를 띈다 그랬죠? 후방 굴절 형태. 한편 여가가 열등제일 때는 열등제의 정의가 뭐죠?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줄어드는 재화잖아요. 그러니까 여가가 열등제일 때는 소득 증가에 따라 여가 수요가 감소하죠. 여가 수요 감소하지만 노동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 공급은 계속 우상향하는 형태를 띈다. 우리 방금 공부한 내용을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유사 문제를 보면 탤런트 A양은 대재벌 기업 회장의 외아들 B씨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이 A양의 경제활동 참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가와 소득의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여라. 네, 뭐 대기업 회장이랑 결혼을 하든, 여기 아래 문제는 이제 40억 유산을 고모한테 받았대요. 40억 유산을 받든 결국에 어쨌든 여가 소득의 선택 모형은 이제 여가가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를 구분해서 그 각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랑 이 앞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이해하시고 차근차근 이해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이번 문제는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 5가지를 기술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네, 유사 문제도 4가지를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바로 정답 작성 들어갑니다. 네, 노동 공급 결정하는 요인은 인구수가 많을수록 노동 공급은 증가합니다. 노동력의 질이 높을수록 뭐 교육 수준이 되겠죠? 네, 교육 훈련 수준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질이 높을수록 노동 공급은 증가한다. 일에 대한 노력의 강도가 높을수록 노동 공급이 증가합니다. 즉 노동자가 일에 대해 노력을 많이 기울일수록 증가한다. 다음,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수록 노동 공급은 증가하고, 노동시간 증가할수록 노동 공급 증가하겠죠. 그리고 동기부여 및 사기, 노동자에게 동기부여하고 사기를 높이면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암기는 노동 공급 인지를 강도가 참시했다. 이제 사기 강도가 참시했다. 헐, 그렇네요. 그래서 노동 공급 결정 요인, 인질, 인구수, 질, 노동력의 질, 그 다음에 사기, 동기부여랑 사기죠. 그 다음에 강도,
노력의 강도, 일에 대해서 노력하는 강도, 그 다음에 참시, 참가, 경제활동 참가율, 시는 노동시간. 그래서 노동공급 인지를 강도, 사기 강도가 참시했다.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6가지 쓰시오. 네, 유사 문제도 비슷하네요. 참가 결정 요인 6가지와 상관관계, 경제활동 참가율 결정 요인 5가지. 네, 정답 작성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혼 여성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계 생산 기술의 발달 여부. 가계 생산 기술이 낙후되어 있을수록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은 이제 낮아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요리나 뭐 청소, 설거지 이런 이제 가사 활동에 대해서 이런 기술이 낙후되어 있을수록 경제활동 참여가 어렵게 되겠죠. 네, 그런 걸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장 임금이 하락하면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에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진다. 네, 시장 임금이라는 것은 이제 실질 임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 임금의 의미이고, 그래서 시장 임금 하락하면 경제활동 참가 덜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고용시장의 발달 여부. 고용시장이 경직될수록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아지겠죠. 또한 기혼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율 낮아집니다.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리고 법적 제도적 요인으로는 이 기혼 여성 분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육아시설 지원 등과 같이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배우자 소득이 증가하면 아무래도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낮아지겠죠.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이제 암기가 네,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겠죠. 빈출 문제입니다. 기혼 여성 가임기에 이제 고교 자녀, 고등학생 자녀죠. 고교 자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 아무튼 배워야 합니다. 기혼 여성 가임기에 고교 자녀는 법 배우자. 그래서 기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결정 요인은 가임, 가계 생산 기술, 그리고 임금이죠. 시장 임금, 고용 시장의 발달 여부, 교는 교육 수준, 자녀 수죠. 법은 법적 제도적 장치, 법적 제도적 요인, 그리고 배우자는 배우자의 소득. 이런 것들이 이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중요하니까. 기혼 여성 가임기에 고교 자녀는 법 배우자, 고교자는 법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결정 요인, 가계 생산 기술의 발달 여부, 임은 임금, 시장 임금, 고는 고용 시장에 경직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교는 교육 수준이죠. 기혼 여성 교육 수준, 자녀는 자녀 수, 법은 법적 제도적 장치, 배우자의 소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하여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육아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아동 육아 보조금이 부모의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 다음을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자, 육아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 그리고 지급되기 전부터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에 부모의 근로시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바로 정답 작성해 보겠습니다. 육아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희망임금 수준에 달라진다라는 언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희망임금 수준보다 낮으면 경제활동 참여 안 할 것이고, 희망임금 수준보다 높다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겠죠. 임금이.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증감을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보조금이 지급되기 전부터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임금이 오르겠죠? 지원금이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임금 상승해요. 근데 임금이 상승하면은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여가시간은 증가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소득과 여가에 대한 개인의 선호가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증감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사용자는 다른 조건 일정할 때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쓰라는 애요. 사용자가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하는 이유, 그리고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가 사회적으로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이유. 우선 사용자가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하는 이유. 이거는 이제 어렵지 않죠. 네, 비용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새로 채용하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이런 비용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률이 낮다는 건 이제 장기 근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 근속으로 인해 인적 자본이 축적된다. 그리고 오래 근무하니까 숙련도 향상으로 인해서 생산성 증대된다. 네, 이게 사직률 낮은 근로자 선호하는 이유죠.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 이유, 노동력의 이동이 줄어들어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고용을 못하잖아요. 고용시장이 경직돼서 신규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노동력의 수급과 관련해서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처가 곤란합니다. 네. 이게 장기 고용이 유지된다면 노동시장은 이제 비탄력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구조 변화에 대해서 대처가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암기는 사용자 비용은 인수기가 내요. 인수기가 내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유연한 신고쌤이 내세요. 네, 신고쌤 아시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사용자 비용은 인수기가, 사회적으로는 유연한 신고쌤이 내세요. 네, 이거를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떠올리시면 좀 어처구니 없지만 이제 기억이 또 잘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가 선호하는 이유, 비용 절감, 인적 자본이 축적되고 숙련도 향상되니까 생산성 향상. 그 다음 사회적으로는 안 좋은 이유, 이제 유연성이 낮아지는 거죠. 노동시장의 유연성 낮아진다. 신규 인력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져요. 구조 변화죠. 산업구조 변화에 대처하는 게 어렵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준비했던 문제 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정말 남은 게 이제 노동시장에 관한 문제랑 계산 문제가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잘 따라오시고 이제 같이 공부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시죠. 네, 여러 가지로 좀 아쉽기도 하고 좀 부족함이 많은 영상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조금만 더 이제 화이팅 하시고 곧 고지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제가 항상 이게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